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동접 구독자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몸빵이다. 우리는 몸으로 띄운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취재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국힘 쪽은 스픽스가 가장 빨리 취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진보 진영에는 취재해봐야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래서 무려 친윤 60명이 장동혁을 지지했다. 국회의원 60명. 107명 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 제가 오늘 취재를 한 내용. 막 들어옵니다, 지금. 야, 네. 지금 우리 전 대표가 진짜 급하시군요. 네. 스픽스 정기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노영희 변호사님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것보다 취재 와서 떠드는 게 저는 훨씬 더. 네. 좋습니다.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 거고요. 우리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오실 예정인데 지금 멀리서 오시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시작하고 있으면 아마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 네, 또 우리 동접 들어와 계신데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십시오. 요즘 동접이 조금 저조해서 전 대표가 좀 사실은 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계환 대통령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대표님, 네. 이문정 검사 얘기를 한번 먼저 좀 시작해 볼까 봐요. 물론 이제 국힘 또 취재에 오셨지만 그건 좀 이따 이야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제범죄 조직이 개입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덮어버렸지만 그거 봐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얼개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를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에서 하던 것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다. 왜냐하면 백혜련 경쟁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일각이고 훨씬 더 큰 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백혜련 경정이 추정하는 영역도 있고 본인이 확인한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제대로 정리정돈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검사장이 임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좀 맡아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이 수사 인력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분석부터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것도 이제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쪽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필로폰 74kg 확인하지 못한 것도 뭐 100kg 정도 더 있다는 것과 좀 더 나가면 동해안 쪽에서 뭐 무슨 항구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기회가 임원정 검사장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에서 수사 상황을 지휘해온 합동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이 함께 서울 동부지검의 합동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이 백혜련 경정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인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문정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부지검. 네, 동부지검장이죠. 네. 네. 이쪽에다 맡겨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사건인 같습니다. 게요. 마약 때문에 망한 나라들도 있죠. 중국 대표적이고. 마약은 정말 우리가 정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고 있고 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무협지나 웹툰 작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내란 겪고 이러면서 사실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고 너무 답답한 국면인데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니까 전 이문정 검사가 뭐 우리 방송도 즐겨보고 그런 분이니까 역량을 최대한 투여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죠. 백혜령 경장 그리고 팀원들,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대규모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이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좌절됐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이 사건 은폐를 위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었고 결국 수사가 좌절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백혜령 경장이 그동안에 견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동부지검장인 이문정 검사장은 실제 그 이미지나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일은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강골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네. 뭐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충분히 확인된다. 또 CCTV를 아마 증거인멸했다. 이거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CCTV는 보관되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찾아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74kg의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누군가 뒷배를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이거를 각오하고 몸에 휘감고 갔다 또는 어딘가에 가방에 넣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내락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세관을 통과를 하더라도 그걸 겁도 없이 통과를 해낸다라는 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누군가 봐줬고 여기 도착했을 때 봐줬고 나와서도 봐줘서 도망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 첩보 라인에서 딱 찾아내고 보니까 야 이것들 어떻게 다 나온 거야 라고 했다면 자 이게 1회로 끝이 났느냐 3회로 그러면 밝혀졌다 아니 30번도 넘게 했을 텐데 그러면 누가 이걸 관여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용산에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고 그것이 경무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외압으로 갔던 이 이제 상황들을 보면 수괴가 하지 않았으면 우두머리가 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더라도 누가 외압의 핵심인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플러스 알파는 좀 다른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건 그만큼 마약 단속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관에서의 작업이나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마약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고 2중, 3중의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고소득 국가잖아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서 마약으로 친다면 마약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마약을 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가서 마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는데 그 정도가 들어오려면 지금 전기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힘의 작용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하면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천 생활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백혜룡 경정이 모르는 훨씬 더 큰 것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는 게 하나지. 항만자, 배. 평택항, 네. 평택항 이런 거 평택.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항 뭐 이런 거 이제 묵호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세관에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평택항은 세관이 없습니까? 세관이 인천 세관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관련이 돼 있다면 양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가지고 오는 것과 배로 가지고 오는 것은 천지차이죠. 완전히 다른데 저는 백혜령 경정이 모르는 무엇도 하고도 남았을 인간이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 외국으로 ODA 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빼돌려 가지고 해먹는 수법으로는 이 돈이 외국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뭔가 뭐 조 단위가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몇 조 원까지 만약에 쓸 수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왔다면 이 돈은 한국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는 그 기저에는 좀 깨끗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법을 좀 준수할 것이다. 범죄자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유명한 않을까? 진보 계열의 네. 언론인도 그렇게 평가를 했대는데 그렇게 대통령 부인은 생각했었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뭐 반듯하고 하여튼 그런데 정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제 봤더니 제일 더럽고. 윤석열이가 정의는 무슨 개코적이야. 그러니까 제일 아니, 더럽고 제일 범죄자스럽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 아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국민적 판단은 어땠냐면 거학과 싸워서 뭘 할 사람 이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내란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마약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죄로 엄히 묻되 예를 들어 김건희 같은 사람을 한번 보면요. 윤석열도 비슷한데 한번 만나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고 뭐 되게 싸구려고 뭐 이런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김건희가 맨 처음에 국힘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야?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범죄적 존재였다는 게 대선 전에도 확인되는 거였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덜컥 될 것 같으니까 상품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라는 정치공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권력을 위임해준 국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책임질 사람들이 오히려 반탄이 강화되고 있고 와, 김문수, 장동혁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네. 자, 합동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해왔습니다. 2023년 1월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이제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경찰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 두 번째 갈래가 있어서 이문정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떠한 종류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사실 두 번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기초적인 과정을 좀 거칠 겁니다. 이문정 검사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이거 이제 크다라고 해서 확 덤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오늘 들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나눌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크게 터질 일은 또 있어요? 국힘 쪽이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국힘이 완전히 충격을 먹고 결국 내란 동조를 뭐 20명이 한다, 30명이 한다 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결국에는 내란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은 국힘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저는 뭐 직접 통화해 보니까 그렇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한 게 이제 터지는 거죠. 만약에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국힘이 아니고 국힘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옹호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데 외압의 흔적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국힘은 만약에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정치 권력이 뭔가 결탁을 해서 이번에 세관 통과 문제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이때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일단 공감대는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정말 그래야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신아무개 전 교수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예. 이 사람이 아니 이름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윤석열 수감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안중근 장군하고 빗대면서 예. 정치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 이런 건 우리에게 금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달 결핵에 있어서 그런 분들 김구 선생님 몇 분 있어요. 윤봉길 의사나 이렇게.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윤석열이 정치범이 될 정도로 한꺼번에 그냥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적 기반이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손절하느냐에 대한 물음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네. 제가 드리면 뭐 제가 이제 주로 대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대구 지금 아무리 보수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에서 법조 역사가 매우 오래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폭이에요. 대구는 조폭이 별로 없어요. 부산에 그래요? 칠성동파, 뭐 예를 광주에 뭐 대구 동성로파가 있었지만 향전동파 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보수의 본산 같은 데서는 이 조폭을 허용 못하는 문화가 확실히 하나 있고. 조폭은 까지 못한다. 그래서 대구는 조폭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가 마약인데 마약 이거는 절대 허용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약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빼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옹호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극우 극단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지금 안 되는 네. 그 선을 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 수사가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 아니 저것들은 정말로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돼야 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국힘 쪽으로 전달이 되는 순간 절대 옹호는 못한다라고 알겠습니다. 한다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은정 검사장을 향한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 얘기 나누는 동안에 우리 강미정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쁜데 오신다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그냥 더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붓기는 빠지지 않죠. 네, 유지하고 아니, 있습니다. 붓기 자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더 강력한 특검법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씨 이 폐쇄회로 구치소 폐쇄회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추미애 장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에 이어서 엄청나게 세게 잘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권한 강화를 포함해서 특검법 개정안을 앞으로 상정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국회에서의 어떤 그 특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일단 주장한 것은 실행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라는 국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추 장군의 등장으로 다 꿇어. 아,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얘기를 내정 이후에는 하질 않는 걸로 봐서 인정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만약 반발을 할 경우에 그럼 추미애 의원 말고 누굴 추천할 수 있겠어? 거기에 이제 입이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야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요. 24일,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제 일명 노란 봉투법이죠.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에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추미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야 간에라고 해서 이제 야는 조국 혁신당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힘도 포함되어 있는지 압니까? 국힘에서도 아마 추천 인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추미애를 대신해서 대등한 조건에서 놓고 결정해줘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원웨이로 오든 오지 않든 이거는 지금 그냥 무사통과다. 그리고 더센 특검법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인력을 늘린다는 건데 검사 인력과 수사 인력 또는 행정 요원들 늘리는 거, 기간을 늘리는 건 이제 두 가지로 가는데 불변처럼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추 장군에 대한 인기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좀 미적미적 제대로 못 간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딱 추 장군을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하는 순간부터 이제 좀 안심 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제 그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만나서 이거 9월 25일 딱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추 장군 쪽으로 더 이제 힘이 쏠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앞서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추 장군의 몸값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도 보니까 뭐 국회에서 추 장군 앞으로 이렇게 막 가서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 당대표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니 뭐 당대표를 이미 지냈던 분이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을 해서 법무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또 그 이전에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슨 리더십을 보이거나 이런 국면이 아니라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 때 상상도 못했다. 한 16개면 그때도 많다.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와 이게 뭐 양파예요. 뭐 하여튼 까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인지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16개 중에서 한 3, 4개 정도만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인력 넣어야죠. 그 다음에 시간 더 넣어야죠. 엔드 범위도 다시 맞습니다.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범죄를 파헤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와 함께 카르텔 속에서 움직인, 그러니까 집사 몇 명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통일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뭐 카지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애인도 돈 먹이고 뭐 이러면서 청구서 뒤밀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려던 종자들이 종교기관 또는 기업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사 범위가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네. 뭐 어떤 생각인지 좀 이제 기자니까 전화를 하면 내가 통화가 될 줄 알았고 저는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요즘은 안 되죠.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야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특정 유튜브하고만 통화할 수 없는 법사위원장의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대변인 당연히 안 받으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좀 의중이 뭐냐라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지금은 법사위원장이면 어떤 언론하고도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공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안 되죠. 된다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인데 상임위원장인데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도 아닌데. 그러나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에 네.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했고 본인도 받아들였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이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리한다. 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예. 네, 지금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법사위 네, 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간사. 그리고 네.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사실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이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지금 40명에서 80명으로, 네.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우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해자도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그리고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되게 세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16개였던 이 특검 수사 대상에 3개 사건이 추가가 됐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더 센 혹은 더 범위가 넓어진 그러니까요. 또 내지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더 넓히는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필요하다고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 지금 요청한 사안을 받아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민중기 특검도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판사 출신인데 저렇게 잘하시나 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뭐 우리는 부분 비판도 많이 했지만 김건희 특검 세게 한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이건 뭐 범죄자들은 추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건희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 김건희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위법부당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뭘 하고, 김혜성을 통해서 뭐 하고, 이종호를 통해서 뭐 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던 사람들까지 네. 하려면 과연 80명 또는 70명 검사로 가능할까? 노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법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요즘에 이제 대표가 들어와서 행복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 지금 어쨌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들이 저거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정치자금 공천 개입, 주가 조작, 토지 노선 변경, 거기다가 굉장히 민감한 무속 개입까지 일단은 강제 수사가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기폭제. 그러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상징처럼 이제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부상한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된다면 이거 너무 과잉 특검 아니야?
라는 목소리는 들릴 수 있을지언정 누룽지 싹 다 긁어내듯이 가려운 부분, 문제되는 부분까지는 다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번에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앤장이 승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부터 뭐 패스를 기다리겠다 이런 또 내용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마라톤을 하니까 아마 다음 타자가 와서 나에게 패스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글을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냥 조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번 단일화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해봐야 물론 그래도 김앤장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 당대표 결선에 올라간 2명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기현 대표님 어떻습니까? 결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 절반. 뒤집어졌다. 결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점 이게 10%, 20%, 30% 막 이제 50% 넘어서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선을 가버렸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만큼 선전했다라는 것인데 1등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어붙였는데 자 차이는 났다. 1등은 김문수 후보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장동혁이 어떤 힘으로 이렇게 그러면 뒷심을 발휘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이것이 전환길 한 사람을 했느냐 정광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잠시 후에 이제 좀 제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뭐 나름대로 취재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오늘 취재를 엄청 하셨나 봐요. 지금 계속 밑밥을 던지시는데. 아니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밑밥은 아니고 뭐 들어봐야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 움직임이 이게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갑자기 장동혁이 2등을 예를 들어 1, 2등 표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소한 차이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장동혁이 1등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지만 자 이게 그러면 막판에 이제 누구로 표가 쏠릴 것이냐라고 하면 26일 날 결선 투표하니까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나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까지 이제 상대 또 내일부터 아마 여론조사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 후보들 4명으로 보면 안철수, 조경태의 정치 경력이나 또는 뭐 현재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보면 사실은 이 둘이 1, 2등을 다툴 것 같지만 결과는 거꾸로였고요. 특히 정치 경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다는 건 지금 국힘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이제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하나가 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지금 정해졌습니다. 김민수, 그다음에 김재원, 신동욱 3명이 소위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이고요. 양향자, 우재준 둘이 찬탄 후보 이 당선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6명 중에 4명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2밖에 안 되는데 이 둘도 얼마나 초라하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 넣어주는 여성 후보로 양향자가 된 거고요. 청년으로 우재준이 된 거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또 있었냐 없었냐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 청년 약간 별정직 비슷하잖아요. 빼고는 전부 다 반탄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대놓고 국민들하고 해보자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유튜버끼리 서로 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한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5시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 건물 로비에서 유튜버 A씨하고 B씨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둘 다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당대회 앞서서 시비까지 붙어가지고 몸싸움 했다니 얼마나 이 분위기가 격렬했는지 사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몸싸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좀 전부 다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혈투극이 일어날 만큼 조금 국힘 전당대회는 뜨거웠어요. 근데 의자로 내려친다거나 주먹으로 사람을 밑에 깔고 뭐 얼굴을 친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사실은 예견되었다고 저는 보는 게 전한길 씨가 김건희가 구속되기 전에 내 방송을 시청했고 면회를 요청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평 변호사의 발언 같은 경우는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바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반면에 전한길 씨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동혁 후보를 보면 이미 국힘 관계자 혹은 우리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 관계자들도 전한길과 장동혁이 마치 단일화한 모양새라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럼 장동혁의 뒷배는 전한길일 것이고 전한길은 김건희와도 아직 소통을 하고 있는 자 그리고 전한길이
극우 집회나 어떤 아스팔트 세력을 끌어다니는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표까지 같이 몰아서 김문수 후보가 더 유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도를 보니 장동혁 후보가 국힘의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상승세는 전환길 후보가 전환길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 후보가 된 후보 같아요. 상황이에요. 네. 장동혁 후보가 사실 상승세를 탄 거는 확실한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그 친한 파들이 장동혁을 밀지는 않을 것 같고 김문수 씨가 이번에 그 막 8분 PT라고 하면서 엄청난 저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물론 친윤들이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당연히 저하는 세력들은 되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것 들어요. 같긴 해요. 직전 개인적으로는. 대선 후보였고 네. 그러나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네. 3할 정도라는데 지금 훨씬 이제는 뭐 그거보다 일할도 안 뭐 될 것 영향력이 같습니다. 네. 줄어든 것 같고 자기네 후보인 조경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약간의 역할은 하겠죠. 네. 그런 거로 김문수가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장동혁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 거냐. 네.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그래서 될 것 장동혁 같습니다. 후보가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대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네. 뭐 전환기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것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좀 더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제가 약간 억울하듯이 좀 오늘 주제 맨날 억울하잖아요. 맨날 억울하는데 억울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취재 열심히 하면서 맞습니다. 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어쨌든 취재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전환길과 장동혁이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것 같다. 오? 만난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확인은 되지 않는다. 만났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국힘 국회의원 60명 정도가 아예 윤석열 오더가 이렇기 때문에 전환길이 시키는 대로 다 가서 이거는 장동혁을 밀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의사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윤 한 60명 정도가 장동혁을 밀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이제 장동혁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예. 그 부인까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도 이 윤석열의 파워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자, 전당대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군데 서정훈 변호사도 제가 전화를 3번 했는데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전화가 와서 참 내가 전화로 받아보세요, 인터뷰하게. 아니, 잠시 후에 한번 그래서 그 혹시 궁금하네요. 들은 이야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오늘 전환길 또 그 역사 강사한테까지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제 전화를 받을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윤석열 면회를 했느냐 안 했냐라는 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오늘 취재의 결과는 면회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열흘 전에 분명히 모종의 뭔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환길이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장동혁이 이제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과 전환길이 원팀이 되어서 밀어 올리니까 이것이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윤석열이 지금 옥중에서 메시지 낸 거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김문수 캠프가 큰일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 다 자, 정당에 다시 복당도 시키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쭉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윤 경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전당대회에서 일단 1등이 누구든지 간에 결선 투표로 가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조경태,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이 과연 이 국면에서 그러면 누구 편을 들 것이나 결선 투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지금 뭔가 맡아도울 수도 있고 기획되어 있는 일종의 선전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장동혁과 전환길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 자체가 선거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보통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망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의 독재자들도 사실 망상에 기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친이 쿠데타로는 놀라웠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부부가 같이 수감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을 가진 독재자들이 심판받고 있는, 이미 구속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심판, 사법적 심판, 물론 헌재에서의 심판이 끝난 상황인데도 이 망상이 독재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당을 함께했던 자칭 500만 당원을 자랑하는 국힘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빨리 저걸 털어내야만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지금 이명박 정도의 리더십이나 안목, 박근혜 정도의 리더십이나 안목만 있더라도 저는 끔찍해서라도 근처에 안 갈 것 같은데 와 지금 내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기환 대표님 말씀에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입을 하나 얹고자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개파를 김건희 측에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평 변호사와 만나서 한동훈 배신자, 우리 잘 따라왔으면 꽃길이 펼쳐졌을 텐데 쟤는 왜 이렇게 다른 노선을 탔을까라는 얘기를 했을지언정 이게 외부로 지금 나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국힘 당대표 선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흘린 게 아니고요? 예. 일부러 흘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윤석열의 압박이나 의견은 씨알도 안 먹힐 상황입니다. 먹힐 수 있다면 장동혁 후보일 텐데, 장동혁이 당대표가 돼야 현재 김건희에게 목줄이 걸려있는 국힘 의원들 혹은 아까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외에 하부 조직에서 활동했던 잔잔바리들까지 모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잔바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개파가 지금 김문수보다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한동훈 개파가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준다고요? 장동혁에게, 그러니까 한동훈 개파는 아예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양쪽 당대표 중에 결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밀어줘야 된다면 그게 장동혁이 되어야 국힘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특이한 이론인데요. 저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은 존재하니까요. 이제 국힘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관심이 없고요. 누가 되든 자신의 공천하고 전혀 무관한 이제 당 대표가 뽑히니까 그냥 바람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공천 아니어도 자기 지역구의 기초, 광역, 단체장,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대구 경북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대구 경북은 당 대표가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그쪽에서 있는 국회의원들 25명이 똘똘 뭉쳐서 같이 장하면 당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 찍는 건 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도장 찍지만 지금은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예비후보 시절부터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딱 중앙에서 낙하산, 이제 국회의원은 좀 다르죠.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아주 강하고 당원들은 사실상 이제 국힘의 당 정서로 보면 대의원이나 권리 당원은 거의 다 관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질문. 근데 대선 때도 막 한덕수가 중간에 막 들어오고 이런 오밤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이 정당이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고 대놓고 김재원을 대구시장에 꼽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떤 민주 역량으로 막아 세울 수 있을까요? 민주 역량으로는 안 되고요. 폭력적 역량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 국회의원들한테 김문수 후보와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김재원 후보가 가깝기 때문에 시장 공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김재원 혼자요? 후보밖에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벌써부터 지금 대구가 아니다. 차라리 내 고향 의성이 이제 있는 경북도지사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하여튼 경북이라도.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큼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다 다선 중진들 중심으로 돼 있고 대구 경북이 일종의 철옹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당원 수도 많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영향력도 그만큼 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본다면 네. 김문수 후보냐 장동희 후보냐 뭐 누가 이제 당 대표 되느냐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다. 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언급했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김문수를 찍을 것이냐 장동희를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미스테리에 가깝지만 오히려 장동혁 쪽보다는 김문수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좀 내죠. 왜냐하면 장동혁은 완전히 극단 세력으로 지금 가버리고 윤석열 8일을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의심의 이제 일단입니다. 누가 의심을 하냐? 김문수 쪽에서. 그리고 실제 전한길은 한 발 더 나가버립니다. 김건희가 내가 오라고 했다. 내 면회 갈 것이다. 그러면 사실이든 아니든 윤석열과 교감을 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을 민다. 좀 있다가 김건희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높게 본다는 우리 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남아있는 나흘 동안 이제 지금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안철수 조경태를 지지했던 사람이 결정하는 판 아닌가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김문수를 찍을 것이냐 장동혁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까지는 전한길 장동혁이 밀고 가던 것이 먹혔는데 결선까지는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과연 그것이 안철수 조경태를 찍었던 사람이 장동혁으로 저는 가지 않는다고 보는 네, 거죠. 저도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제 얘기는 쏙 빼놓고 되게 편파적으로 지금 평론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네. 예.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 뭐 대체로 지금 네.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많이 보시는데. 예.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향후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별 순위와 득표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등, 2등은 사실 정해져 있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미칠 영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매우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투표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진행이 됐고. 노인 변호사님 죄송한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통화가 되는데 한번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생방송 중 이제 잠시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 모임 중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전한길 역사 강사하고 장동희 후보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면회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캠프 쪽에서 그러고 나서 전한길 쪽으로 표가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어떠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 뭐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 측에서 한번 면회를 원한 거는 들었는데 면회를 아직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혹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렇게 면회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아직 면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면회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지금 당대표는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오늘 뭐 건수한 걸로 저 대충 추측이 되는데요. 뭐 초박빙으로 아마 이제 그 조경태 안철수 표가 아무래도 김문수로 가니까 뭐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장동혁이 돌풍이 또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초접전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다 대체로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당원 투표는 75만 3,076명 중에서 44.4%, 33만 4,272명이 참여했고요. 실제 과반 투표를 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결선을 치르고 26일 날 새 대표가 확정이 됩니다.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는 당원이 약 6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우상호 민정수석도 갔다고 정무수석. 하고요. 네. 네, 정무수석도 갔다고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갔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이 그러니까 야당이죠. 이 야당의 전당대회 예의를 지금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도 화환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화환도 보냈고.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낙수도 안 한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보내야죠. 뭐 전당대회 꼭 공식적인 행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하고 짧게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호칭을 붙이고 김건희에 대해서 호칭을 붙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평론할 때는 호칭을 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은 어쨌든 반대쪽 진영에서 저쪽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예의상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앤장의 결선행은 뭐 예상된 결과였는데 한국갤럽의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를 보니까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6%, 장동혁 후보가 2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MBS 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33%, 김문수 후보가 30%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나 우리 네. 정기현 대표 말한 것처럼 그냥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지금 장동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나 이제 먹혀 들어갈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단어 중에서 문장 중에서 굉장히 센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자, 윤석열을 장동혁 전환길이 면회를 했는데 또는 누군가의 면회자를 통해서 윤석열이 했던 말을 추론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문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예.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전언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소문이 지금 확 퍼져가지고 김문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장동혁 결집으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장동혁을 이기게 하는 히든 카드냐 아니면 결국에는 지금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후보의 표를 오히려 김문수 쪽으로 몰아주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공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일종의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윤석열이 개입한다고 함으로써 표 역결집을 노리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이 문제가 결국에는 윤석열이 주도하는 지금 당대표 경선이 돼버렸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면회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저는 장동혁 정도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네, 구치소라는 게 외정문까지는 뭐 차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문부터는 쭉 그냥 얼굴 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장동혁이 왔다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꼭 교정직 공무원들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방금 통화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이 원한다거나 하여튼 이쪽 저쪽에 원함은 있다. 그러나 실행은 안 됐다. 네. 제가 좀 맞습니다. 보태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견을 하루에도 뭐 너댓 명씩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심어서 혹시라도 그런 이게 건- 지금 그런 건 의중이 가능하죠. 뭔지 내가 네네. 윤석열 의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구두선 같은 것은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가져 나와서 자 동의받은 것이다. 김문수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장동희가 나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숫자도 오늘 6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네.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었던 그렇죠. 뭔가가 아니 이벤트가 있었다. 장동혁의 선전 자체가 예. 네.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거 뭐 저도 취재를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그 전환결과 같은 유튜버들하고 이제 그 나가면서 엄청나게 이게 파워가 세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처음에 김문수 후보 측에 김재원 책사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책사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유튜브에 나가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전환길이나 이런 쪽에서는 장동혁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파워가 올라가는 동안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바보 됐다. 우리는 잘못된 전략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 그래서 요즘 두 사람이 지금 몇 말씀을 보태는 거예요? 아니 그 요즘 두 사람이 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김문수가 다니는데 또 묘하게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고 또 맞아요. 거기에 또 네. 등장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비틀박님께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정기현 대표도 극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 저쪽으로 다 친합니다. 그런데 노가다님께서는 여사라고 하지 말고 여시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네, 저도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만 더 보태면 그 반탄파로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해서 지금 일단 탈락을 했지만 반탄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조경태, 안철수가 나눠 가진 그 표는 사실은 한동훈에게 잡혀 있는 표라고 판단이 돼서요. 캐스팅 보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거라고 강력하게 예, 주장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파워가 있을 것 같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파가
사실 의원들은 이제 비례인 사람이 조금 몇 명 있고 지역구는 완전히 지금 전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계속해서 충성해봤자 사실 나중에 내년 공천부터 시작해서 뭐 좀 얻을 게 없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 자체가 사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막 이렇게 뭔가 딱 질러서 내지는 이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힘을 좀 발휘해서 해볼 그런 정도의 정치력은 지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리 유튜버를 하면서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그게 이 본인들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동훈의 그 영향력을 막 엄청나게 확산시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선수로 뛰었어야 하죠. 네, 지금 그래야죠, 보면. 오히려. 근데 그걸 뭐 지금은 뭐 1년짜리 뭐 내년 지방선거 되면 오히려 박살나고 나면 정계 은퇴해야 되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네. 계산만 하다가 이제 이럴 때 제대로 이제 논쟁을 해갖고 윤석열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딱 이렇게 해서 주도했으면 지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정치력이- 무너지고 나면 뭔가 네. 회생이나 재생을 하는데 기여라도 하는데 지금 뭐 빠지고 나니까 뭐 갑자기 자기가 최측근으로 내세우고 수석 최고위원 시키고 사무총장까지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윤석열 편을 들어서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 그 순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익이라는 걸로 바꾸는 순간 정치적 기회가 훨씬 더 달아나 버렸다.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봅니다. 대표 같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해봐서 질르지를 못하는 거고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타임이었는데 그걸 제가 보기엔 잘 못한 거예요. 그게 그릇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릇의 크기가 그렇고 장동혁의 모습이 한동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한동훈은 고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정치적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유튜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건데 통계가 최종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전혀 당원들의 관심을 못 끌 줄 알았는데 투표율이 왜 이렇게 또 높으냐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무관심하게 행사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지 않아요. 장로위에 와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가지 않아요. 더 심한 거는 뭔지 압니까? 안철수, 조경태가 오지 않습니까? 사무실 문을 안 열어줘요. 야, 이거 참 쇼트 쓰면 되겠다. 내가 취재하다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아예 그래도 10명, 20명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 지역위원회에. 네. 그거조차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있는 지역구가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된다. 쪽도 있고 그러나 역구조요. 그래서 조경태 안철수 쪽으로 생각보다 표가 많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가장 손해를 본 전당대회였다. 본인이 뛰었으면 그래도 결집이라도 할 텐데. 왜냐면 이번에는 아예 흥행이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평소에 뭐 30, 40%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도 안 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뭔가 국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랑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제 딱 촉으로 계산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는 30몇 프로 정도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동혁 후보도 한 30% 정도 언저리 이제 왔을 네. 것 같아요. 그 둘을 합치게 되면 60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2명이 가져갔을 표가 계산이 됩니다. 그게 한 20%는 조금 넘을 둘 것 다 합치면 같고요. 40%가 넘는다고요. 네. 3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되면 실제 그 사람들이 뭐 다 결선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결집을 해서 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그렇죠. 거밖에 예, 안 예. 돼요. 결론은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예, 예. 보인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당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찍었고요. 또 뭐 다 비슷하게 찍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당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갈 때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런 또 예. 힘도 역시 결집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 세력이 있으니까 국힘은 저렇게 내란 수계들하고 한패가 안 되는 또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어쨌든 아마도 합리적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 건강한 보수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선 투표에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너무 엽기적인 게 김문수가 당선되면 합리적 보수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네요, 내가. 우리 예. 문수 형이 어떤 사람인데? 야, 그래도 그나마 이보다는 그러니까 뭐, 차이다.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은 막 국가사회주의 히틀러 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는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좀 낫지 않나. 와 세상에. 정말 망측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망측하단 말이 딱 맞는데요. 질문 하나 들어와서 조국 혁신당의 우리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미정 대변인님 민주당으로 입당하셨나요?
그거 아니죠? 예, 조국혁신당에 있습니다. 네,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어서 약간 오정보가 좀 흘렀던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저렇게 난리 피울 때 김문수 굉장히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홀로 서기를 해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인데 갑자기 장동익이 나와서 윤석열이 민다, 김건희가 민다, 전한길이 밀고 정광훈이 민다라고 해버리면서 이 참 대중의 이미지는 야 김문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도 김문수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동정심도 실제 많이 일어나고요. 자, 이럴 것 같으면 장동혁보다 차라리 김문수가 낫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기획과 역기획 이런 것들이 막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면서 참 재밌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욕을 해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장동혁 그분은 진짜 웃긴 게 처음에 민주당으로 원래 그분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였잖아요. 네, 안민석 의원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 사실은 이제 약간 자리를 가지고 그쪽에서 공천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고 정말 이제는 뭐 전환길 같은 사람하고 손잡고 구구에 투사가 되고 전환길 씨에게 공천 준다는 얘기까지 지금 파다합니다. 내지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스스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긴다고 보니까 부끄러운 게 어딨습니까? 권력이 뭐 모든 가치를 다 뭐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성격 규정을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윤석열 심판의 예를 들어서 깃대를 잡은 사람은 누구냐? 김문수다.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쪽은 오히려 장동혁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을 지워야 산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이 26일 날 결론 지어질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러나 저러나 김문수 씨는 불사조다. 난 정말 그 생각을 아니 하고 뭐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축하해줘야죠. 늙음하게 참네요. 일자리가 생기고 뭐 그러니까 차도 생기고 비서도 있고 방도 있고 근데 요즘 대구 경북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김문수에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또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냐 뭐 그 당의 당원들에게 좋은 일이냐 이건 다 물음표죠. 물론 장동혁은 더하고요. 내년 지방선거가 워낙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뭐 보나만 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시도지사 야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는 사람만 10명이 넘거든요. 참 대단한 싸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서 요즘 그거 취재하면은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 뉴스가 안 돼서 그런데 대구 경북이 유일하게 단체장 이제 선택될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막 내부에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요즘에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 100%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또 사견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그 위기, 미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누가 됐든 간에 시기가 좀 달라질 뿐이지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 그 시점이면 훨씬 더 쪼개질 가능성, 촉매제로 역할이 충분하지 않나 그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국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 것 나도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쪼개졌다가 결국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평론만 하다가 대선 국면에서 소멸돼 버렸잖아요. 지금 뭐 그냥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고.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따님은 31살에 교수가 됐다고 이런 것도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걸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나 아니 인천대 네, 교수 네, 됐다는 네. 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정도의 소위 우량주도 대접을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뭐 국힘에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정책 역량이든 뭐 용기든 뭐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원내대표 하면서 뭐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만큼이라도 보여준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분당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용기도 없다. 알겠습니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장동혁 것 같아요. 후보가 당대표 되면 아마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물론 인정은 해야 되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오히려 김문수가 되면은 그래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90점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장동혁이 아마 당대표가 되는 순간 굉장히 더 큰 혼란과 김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주말 지나고 26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우리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진 그런 당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년 완판됐던 민어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로 집에서 간편하게 문보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치는 목포 민어만 취급합니다. 저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한테 목포 민어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엄청 비싼 건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그때 먹은 걸 잊을 수가 없는데 스픽스 공동물에서 이거 준비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술부터 2~3명이 한 끼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적당한 양이라고 하는데요. 민어의 400g 구성이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로 24,000원에 제공이 됩니다. 등살과 뱃살과 껍질 그리고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모두 배송이 되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불에 맛있고요. 뱃살, 껍질 정말 끝내주죠. 네, 그리고요. 또 광화문 살롱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사과 쿠키 세트가 34,900원입니다. 민어회가 24,000원인데 사과 쿠키 세트가 34,900원이라고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약과 통밀, 녹차 등 골고루 넣은 30개의 건강한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귀한 분께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랬는데 30개가 34,900원이면 35,000원이라고 치고 한 개 얼마 겁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고요. 가성비 좋은데요? 쿠키가 그렇지 않죠. 카페에서 만드는 게 뭐 3~4,000원이 보통인데. 그래요? 와, 엄청 비싸군요. 갑자기 이 목포 민어회가 너무 싸구나. 대한민국 최저 가격은 확실하거든요. 저도 지금 24,000원에 눈을 의심했어요. 네. 하루에 지금 한 300~400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공급해주는 경인푸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사장님도 우리가 제일 싸게 파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싸서 그렇고 강원살롱 쿠키 아주 맛있어요. 저번에 한번 드셔보시지 않았나요? 너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이 2개의 제품 강추드리고요. 저는 둘 다 먹어본 사람으로서 강추드리고요.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윤석열 씨가 맨날 지각하고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이 거의 없고 만약 가짜 차 보내가지고 출근하는 쇼하고 이랬다. 왜 그러느냐? 맨날 저녁마다 술 먹고 특히 폭탄주를 즐겨 마셨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는 너무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있던 술을 다 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매 주마다 1톤짜리 차량이 주류 배달 차량이 용산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 폭탄주를 이 사람은 하루에 20잔씩 계속 먹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을지 정말 감이 안 오는데요. 정치 안 했고 나라 운영도 안 했잖아요. 정말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좀 언급을 초기에 소맥을 많이 먹다가 당뇨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수정반 같은 거로 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마 초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1톤 트럭 들어가는 건 초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수정방도 먹고 뭐 소맥도 먹고 계속 이렇게 이제 했는데 술을 막 하도 많이 마시니까 직접 이렇게 대작하는데 뭐 대화 자체가 거의 5분만 딱 지나면 이제 대화를 못 하고 완전히 이제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미 술이 이제 반술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잡담인지 정말로 대통령하고 뭐 얘기 나누는 그것도 없고 그리고 하도 바깥에서 술을 좀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로 어떤 자랑을 하는지 압니까? 이것도 직접 들은 분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 괜찮아요? 나 뭐 우리 집사람이 먹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걸 못 먹게 하는 순간 이혼이다.
그래서 술 먹는 것, 나머지는 김건희 마음대로 다 하는데 술 먹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더랍니다. 저도 저 얘기 사실 들었는데. 아, 들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술을 다 버린 다음에 남편한테 뭐라고는 못하는데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윤석열 씨가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렇게 그 또 술을 시기가 그 마셨다는 시기인가 보네요. 문 겁니다. 잠그고 도어락 번호 예. 바꾸고. 근데 아마도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것보다 모든 배우자들이 차라리 내 눈앞에서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고를 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술도 혼자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혼자는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가가 됐든 뭐 용산이 됐든 한남동이 됐든 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리를 하느라고 그만한 술이 필요하지 않았나. 혼자 소비하기에는 좀 과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면 그 꼴 보기 싫어서 대통령실 근무 안 하고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네, 대통령 하도 사과나무님. 술 많이 먹으니까. 예. 정말 계엄이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뭐 초창기라서 아직 덜 나와서 그렇지 윤석열이 망쳐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그 웨스팅하우스한테 그러니까 원전 같은 거 네, 원전 이런 거 같은 거 수출하잖아요. 50년. 미친 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순영님. 민어 주문했습니다. 아, 역시, 아이고. 역시. 한번 드셔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스픽스에서 또 정계환 대표가 취재한 내용 열심히 한번 얘기해봤고요. 오창익 대표 얘기 들으러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우리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제가 참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뿌듯합니다. 노영 변호사님, 제가 그래도 패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좀 계속 진행을 좀 맡아주세요. 제가 좀 진행을 맡아주시면 패널로 더 열심히 취재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할 건데 거기 네. 앉는 순간 지금 취재도 못하고 힘도 빠지고.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걱정하고 있습니다. 굴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몰 공동구매에서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